외선은 아타케분해, 즉 안택선이라고 부르는 함선인데 이 안택선은 왜군의 주력 전투함이 아니고 함대의 지휘선이 기함으로 쓰이던 배입니다. 크기는 조선의 판옥선과 비슷하지만 2층 갑판에 마치 성루와 같이 2층 또는 3층으로 된 집 모양의 지휘소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큰 것은 판옥선을 뛰어넘는 선체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체 배의 외형은 직사각 형태의 각을 이루고 있으며 주력 전투선인 새끼분해와 같이 배 밑바닥이 뾰족한 V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첨저선인데 화포와 조총을 발사할 수 있는 화구를 갖추고 상갑판에는 전투원이 승선해 있지만 속도는 새끼분해보다 느려 주로 전장의 후방에서 지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왜군의 주력 전투선인 새끼분해는 일부에 화포가 장착되고 주로 조총을 발사하면서 상대 배에 접근한 후 승선해 왜군의 특기인 장검을 사용한 백병전을 치러 기세를 제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구조는 판옥선과 같이 2층 구조로 1층에는 노전능 군사가 2층에는 조총수 및 포수 등의 전투원이 위치했는데 크기는 임진란 초기에는 판옥선보다 작아 길이는 약 25m 내외로 판옥선과는 해상에서 맨손만으로 쉽게 뛰어오를 수 있는 높이 이상의 차가 있어 갈고리를 걸어 오르거나 사다리 등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판옥선을 공격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란이 진행되면서 차츰 새끼분의 규모도 커져 정유년 재침입 때에는 판옥선과 비등한 형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왜군의 안택선과 새끼분해는 모두 일본에서 주로 자라는 삼나무를 이용해 만들었는데요. 조선의 소나무와 잣나무보다는 단단하지 않지만 그만큼 가볍고 잘 쪼개져 다루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고 판옥선이 조립식으로 제작된 것과는 달리 세목과 걸쇠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또한 왜군의 배는 첨저선이고 경량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노젓는 군사의 피로도가 조선의 격군보다는 덜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방향을 바꿀 때 회전 반경이 길어져 급선회가 어려웠으며 사용된 판자의 강도가 약해 판옥선과 충돌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욱 파괴되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굴곡진 해안과 암초가 많은 남해 연안에서의 전투는 불리한 점을 안게 되지만 연안을 벗어난 외해에서의 전투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듯이 조선 수군의 판옥선과 왜군의 새끼분해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이 판옥선의 장점을 살려 아무리 유리한 조건과 지형에서 전투를 벌였다 하더라도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결과는 반드시 그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란 초기 판옥선이 새끼분해보다 컸다 하더라도 실을 수 있는 전투 물자에는 한계가 있었고 더군다나 조선의 형편은 군량이 항상 부족했으며 전투 물자를 풍족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음과 동시에 왜군은 군사와 함선의 수에 있어서 언제나 조선을 압도하고 있었으니 임진왜란의 전 과정을 통한 승리의 요건은 지휘관의 역량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의 확고한 전투 의지가 가장 큰 것이었음을 의심할 수 없게 합니다. 조선수군의 주력함이 판옥선이 되기 전에는 지방에서 진공하는 양식 등을 서울로 실어나르는 화물선이 조운선을 수군용으로 개조한 맹선이 조운과 군사적 용도를 병행하며 사용되었는데요. 조운선과 맹선 모두 판옥선과 같이 배 밑바닥에 평평한 평저 구조였는데 유사시에는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좌현과 우현에 노를 설치하고 군사들이 전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갑판을 깔아놓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맹선은 대맹선, 중맹선, 소맹선의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각각 승선 인원은 80여 명, 60여 명, 30여 명 내외였습니다. 조운선이 연안의 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그것을 개량한 맹선 역시 속도가 느려 해상 전투에서의 효용성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맹선은 조운선을 일부 개량한 군선이었지만 해상 전투용이었기보다는 수송선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로 외구의 활동에 대비해 그에 대응할 군선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어 온 맹선이었지만 한반도 연안을 침탈하는 왜구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까닭에 그 변화 속도 또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마도를 근거지로 한 왜구의 활동은 세종 1년 상왕인 태종의 명의에 의해 이종무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맹선 200여 척 이상을 동원해 대마도를 정벌한 이후에 주춤하게 되었는데요. 대마도는 자연 환경이 농사를 짓기에는 척박해
소비할 수 있는 곡식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해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해질 때는 무리를 지어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 연안까지 진출해 약탈 행위를 일삼고는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일본 전국이 통일되기 이전까지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의 중간지대로 그 생존을 도모해오고 있었는데요. 그 역사는 삼국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제주도의 탐라국과 울릉도의 우상국처럼 관리를 파견해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외구의 활동을 둔화시키기 위해 조공을 받고 곡식 등을 내려주었으며 대마도주에게는 관직을 주어 외구의 준동을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세종 1년에 이루어진 이 종류의 대마도 정벌은 고려 창왕 때의 제1차 정벌, 조선 태조 때의 제2차 정벌에 이은 제3차 정벌이었는데 대마도 정벌 이후 세종은 웅천의 제포,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연포 등 3포를 개항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육을 허락하여 외구의 침탈 행위를 관리해가고 3포에는 각각 외관을 두게 해 외인들이 그곳에 묵으면서 무역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연산군 시대를 지나 1510년 중종 5년에 이르러 삼포의 외인들이 난을 일으켜 그것을 진압한 후에는 제포만을 열고 무역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그의 줄어든 교역량에 대한 불만으로 대마도주와 당시 일본을 통치한 무로마치 막부는 거듭하여 정상적인 교육 재개를 요구했지만 조선이 들어주지 않자 1544년 중종 39년에 대마도의 왜구들이 다시 사랑진을 약탈했고 결국 조선은 막부와의 사신교환을 통한 무역 외에 대마도 외인들과의 통결을 완전히 단절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친 후 혼란기였고 조선 또한 외척 세력의 준동과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백성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쇠락기였기 때문에 외구의 준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와 대마도주의 무역 재개에 대한 요구는 다시 거듭되게 되었고 그해 1547년 명종 2년에 정미 약조를 통해 외인의 왕래와 통상은 재개되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었는데요. 조선의 국력은 쇠약해지고 군사적 위세 또한 쇠락을 거듭해가는 시기였습니다. 삼포해란 사랑지 내변과 같은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통상에 대한 외인들의 불만이 그 원인인 것으로 말하여지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쇠약해진 조선의 형세에 대한 외인들의 단계적 침략과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만큼 통상을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외인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결국 1555년 명종 10년에 벌어진 을묘 외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외선 70여 척에 나누어 탄 6천여 명 내외의 왜구가 전라남도 연안을 습격해 조선의 정규군을 격파해 전라병마 절도사 등을 살해하고 백성들을 도륙하면서 진들을 점거한 채 약탈을 자행했고 한편으로는 제주도를 침략 거점으로 삼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을매외란은 조선의 군사력을 얕잡아본 왜구들의 사상 최대의 침입이었는데요. 한때의 무리를 지어 변방을 약탈하던 이전의 왜구들 행태가 아닌 전라남도를 유린하고 북상하는 왜구들을 격퇴하기 위해 조선 조정에서는 대구를 지키는 금군 등 서울의 정기 군사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겨우 침범한 왜구를 토벌한 조선 조정에서는 다시 교육의 문을 닫았고 그의 대마도주는 조선 땅을 침범한 왜구들의 목을 베어오면서 사과하고 이전과 같이 교역을 간청합니다. 명종실록에 기록된 이 시기 일들을 살펴보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을매외변이 일어난 2년여 후 전라 우수사인 온준양이 파지도로 유배됩니다. 파지도는 지금의 충남 고파도인데요. 온준양은 옹균의 아버지입니다. 전라 우수사인 온준양이 왜구가 단량포를 점거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급히 달려가 구원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며 지체했을 뿐만 아니라 패퇴한 왜구들이 제주를 침범할 때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 죄받게 된 것인데요. 그 후 10년이 지나 명종이 온준양을 전라 자수사에 임명하니 사헌부에서 이전의 일들을 들어 적합하지 않음을 말하며 반대해 온준양은 갈리게 됩니다. 옹균 또한 이순신에 앞서 전라 자수사가 되었지만 이전 임지에서의 직책 수행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갈리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길을 걸은 것입니다. 전라 자수사에서 밀려난 온준양은 다시 경상우도 병마졸도사가 되었는데요. 자신의 위세로 아들 옹균을 편법을 동원해 묵과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지만 평소 당시 외척 세력으로 정사를 주물은 윤원용 등에게 뇌물을 주어왔기에
벼슬에 올랐다가 탄핵받아 파직되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관은 원준양이 타막하기를 일삼았고 군졸들은 원준양이 파직되어 가기만을 기다렸다고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